부상을 방지하려면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부상 확률이 확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받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덜 다칩니다. 그 몸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배에 힘을 빼고 있으면 많이 다칩니다. 근데 이게 꼭 허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목을 헛디딜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점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했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호흡 조절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착지하는 중에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점프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스트레칭 할 때부터 아랫배에 힘을 주고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준비 자세부터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마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게임을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상이 줄어드실 거라고.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배구라는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배구가 되게 오래된 운동이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매니아도 많은 운동이어서 신체 활동을 계속 늘려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제가 정형외과 관점에서 운동을 실제로 하시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운동의 장단점을 들어보고 의사로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결국은 신체 활동을 저희가 진료실이나 그런 곳에서 소극적으로 운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배구 동호회를 배구인 동호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배구에 대해서 배구의 기본과 배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정재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재현 선생님은 부산에서 샘 에이스 배구 동호회 단장을 하고 계시고요. 배구 동호회를 7년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자팀, 여자팀 같이 있다고 들었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정열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일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선생님께서는 본업이 따로 계시고 재능 기부 형태로 유튜브 채널 샘 에이스 배구단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체육대학 출신으로 체육 전공자시고 여러 가지 운동에도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여러 배구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자기가 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다 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열정적인 모습, 너무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클라이밍 전문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배구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일반인이 하기에 배구는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네. 배구는 어려운 거 맞고요. 배구는 왜냐하면 이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둥근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넘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맞죠. 근데 배우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제가 선생님이랑도 대해서 얘기할 때 배구가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스파이크나 블로킹이나 너무 화려한 기술들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전 배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구를 보고 우리가 덩크슛 하는 걸 보고 덩크슛만 농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리블하고 슛을 하는 것 자체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배구는 왠지 우리가 득점하는 순간 스파이크 서브하고 블로킹하고 스파이크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요, 선생님? 배구, 제가 생각하는 배구도 기본은 일단은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생활체육 이제 동호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코칭도 하고 배구 동호회도 운영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좀 안 돼서 이렇게 좀 실력이 향상이 또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주로 한 번, 많게는 2번, 3번까지 하는데 이렇게 자주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 같은 것도 이제 잘 늘지도 않고요. 근데 하지만 그럴 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몸의 중심,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어 근육. 왜냐하니까 이제 배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물론 뭐 블로킹이나 점프나 뭐 수비 동작이나 모든 동작에서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이제 받침이 안 돼 버리면은 힘든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저랑 말씀 나눌 때 배구랑 어떤 운동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일반인이 들으면 좀 의외이실 것 같습니다. 배구랑 어떤 운동이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배구,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구 하기 전에 배드민턴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발로 하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보기에는 물론 배드민턴도 보기에는 이제 팔로 하고 라켓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지만 물론 배구도 팔로 이제 공을 치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배구는 이제 발로 하는 배구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배구는 발로 하는 거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그 배구라는 것도 배구공이 둥글잖아요. 둥근데 멀리서 날아오거든요. 그 공이 어디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좀 짧게 오면은 발이 먼저 가야 되는데 또 이제 동호인 분들은 또 초보자 분들은 이제 발이 못 따라가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옆으로 오면 발이 또 옆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 보니까 팔이 먼저 가니까 또 이렇게 공을 못 잡고 또 실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배드민턴 코치님이랑도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마 자세 형태로 공을 받을 수 있는 레디 자세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잠바를 쳐서 민첩성을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체중 이동이 되느냐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발로 쫓아가고 뭐 경기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점프해서 공을 받아내는 건 아주 가끔 하는 거고 배구도 공을 받아내는 것도 그게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점프하고 체중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도 공을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게 배구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이 하신다면 빠른 발로 배드민턴 치는 것처럼 잔발로 공을 잘 쫓아나와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받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은 배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배구의 본질적으로 코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배구에서 코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체중 이동도 민첩성도 발휘되려면 코어가 떨어지는 사람은 민첩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구는 또 점프하고 착지를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코어가 잘 확립이 돼 있어야지 점프돼 있는 상태에서도 균형이 잘 잡아지고 무엇보다도 착지할 때 부상 위험이 적을 것 같습니다. 코어가 잘 확립돼 있지 않으면은 착지할 때 하체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 아차왕 가인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배구는 너무 어려워요. 스파이크가 안 되다 보니 스파이크가 동호인 기준으로 얼마나 배우면 스파이크를 할 수 있나요, 선생님?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한 달만 배워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건 본인 이제 저 개인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오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제 시킨 대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오기 시키면 하면은 한 달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스파이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점프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점프를 해서 안정적으로 팔을 스윙을 하고 게다가 공까지 맞춘다니 저는 와 그게 한 달 만에 된다고 동호회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치안 가이님 질문 주셨는데 외국에 보니 네트를 낮춰서 배구를 하는 동호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네트를 낮춰서 하는 동호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네트가 높아 버리면은 초보자분들 하기 엄청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운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괜찮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엘리트 체육인데 배구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선수가 되면 절대적으로 키가 큰 그들만의 리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배구 키 같은 사람들처럼
하려면은 조금 네트를 낮춰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얼핏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배구에서 여러 가지 네. 테크닉들이나 그런 걸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국내 동호회 리그에서나 그런 경우에서는 매출을 낮춰서 하는 경우는 없나 봅니다, 선생님. 네, 근데 당연히 이제 프로 배구보다는 이제 당연히 낮고요. 예. 생활체육 배구는 이제 네트가 낮고 예. 여자팀도 남자팀 높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낮춰서 프로 배구보다는 당연히 낮춰서 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 일부러 그걸 너무 낮춰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말씀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6인제 배구 규격이랑 네. 지금 동호회에서는 주로 몇 인제 배구를 하게 되시죠? 보통 이제 배구 생활체육 배구 같은 경우는 9인제 배구가 가장 유명하죠. 예,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9인제 배구뿐만 아니라 예, 예. 4인제 배구까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예. 네. 그럼 9인제 배구를 할 때는 6인제 배구 할 때보다 네트 높이가 좀 많이 낮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럼 동호인 리그 같은 것은 6인제라기보다는 9인제로 대부분의 대회가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예. 아, 처음까지 그래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그 배구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죠. 네. 일단 먼저는 이제 기본 자세부터 나와야지만이 뭐 네트를 넘기는, 처음에 네트를 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렇게 하면서 공을 따라가는 연습, 체중 이동 연습을 네네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배구에 되게 중요한 기본기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배구를 이렇게 사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배구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지금 동호회를 7년 동안 하는 것도 이제 배구에는 확실한 매니아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 원장님도 그렇지만, 이제 배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수 누구실까요? 예. 네. 김연경 선수입니다. 그죠. 예. 배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김영은 선수는 다 아실 건데요. 이게 절에 가면 불경, 교회 가면 성경, 배구는 영경이라는 이 김영은 선수가 본인 스스로 한 말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또 김연경 선수로 인해서 저희가 도쿄올림픽 또 대한민국에서 4위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김영현 선수의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하이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일본 배구만 한데 예. 이거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제로 저희 동호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고 해서 강호동 씨가 하시는 네. 했던 그 여러 종목을 이제 운동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배구를 했었어요. 예. 꽤 오랜 기간 하셨는데 그때도 배구 굉장히 인기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배구는 보통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또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가 그렇지만 배구 선수들이 되게 잘생기고 몸매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키도 되게 크고 비율이 이렇게 뭐 너무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팔다리도 되게 길고 네네네. 그리고 민첩성 운동이니까 몸도 좀 샤프하게 생겼고 맞아요. 그래서 네. 배구 선수들인데 되게 멋있는 유난히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 배구 선수들 중에 저는 미남 미녀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예. 배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눈에 보이는 상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로 안 나오잖아요. 예. 상체 한체를 같이 하고 그리고 코어 근육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전신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몸이 예쁘고 몸매가 예쁜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남녀 선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보기에 아주 매끈하고 좋은 그런 선수들이 많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클라이밍 전문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배구는 타고난 신체가 안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농구처럼.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고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타고나서 그렇게 되면은 엘리트 선수를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면 그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니아층 있는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면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신체 조건은 조금 더,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안 되더라도 하면 됩니다, 분명히. 네. 4인 체육에서 그러니까 배구의 정수를 느끼기에 배구가 일반인들도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네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쵸.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배구가 선생님 생각에는 배구가 다른 운동에 대해서 어떤 장점 같은 게 그러니까 배구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해 배구의 주시겠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을 테니스가 좀 다른 게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을 바운드에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로킹 했을 때 블로킹에 성공했을 때 그런 짜릿함, 그리고 공격을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수비를 멋있게 성공했을 때 그런 짜릿함, 그리고 팀워크가 잘 맞아가지고 공을 어려운 공인데 상대방이 너무 잘 때리는 그런 공인데 어렵게 해서 공을 넘기는 그런 짜릿함, 여러 가지 그런 짜릿함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얼핏 느끼기로는 배구라는 종목은 되게 특이하게도 되게 팀 스포츠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볼 때 또 한편 되게 특이한 점은 역할이 되게 분명하게 비교적 나눠져 있는 그렇죠. 네.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멀티롤을 하는 선수들이 배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좀 더 적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축구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특정한 선수는 뭐 미드필더 공격수 다 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선수는 수비수 공격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구는 한번 공을 넘길 때 여러 사람이 협조해서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멀티롤을 하는 경우보다는 한 가지 싱글롤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 분담이 팀 스포츠이면서도 역할 분담이 매우 분명한 스포츠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일단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은 일단 공격 위주로 생활체육에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또 수비나 뭐 리시브 같은 경우를 잘하는 선수들은 물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죠. 예. 네, 동호인 배구에서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역할 분담하는 걸 단장님이시니까 많이 지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이제 포지션이랑 같죠. 포지션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뭐 있거든요. 수비를 주로 한다든지 주로 있죠. 그런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또 역할에 맞게끔 자기가 레프트 공격수 같은 경우는 공격 연습할 때 가장 좋아하고요. 물론 역시 뭐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비 연습할 때 가장 좋아하고. 근데 공격수로 해서 또 수비를 못하고 이렇게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줄은 기본적으로는 받는 게 먼저 돼야지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할 줄 알되 그런데 특성화된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은 포지션별로 나눠져 있죠. 예. 그러니까 분업화가 잘 돼 있는 팀이 보통 배구는 그렇죠. 잘하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비치발리볼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정식 비치발리볼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비치발리볼 대회를 열어가지고 예.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름에 제가 또 부산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 이제 바닷가가 유명하잖아요. 예.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한번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모래에서 점프하면은 보통 훨씬 네. 덜 뛰어지지 않나요? 정말 안 움직입니다. 마음처럼 안 움직이고요. 예. 발로 하는 운동이지만 발이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체력 소모가 훨씬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덥기도 하고 주로 이제 비치발리볼 여름에 하는데 덥기도 하고 발도 안 움직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덜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배구 요거 리시브 언더 디그 저는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 일단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세요. 주로 이제 배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제 언더 자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니시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니시브와 언더가 다른 점이 뭐냐면 니시브 같은 경우는 서브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언더 같은 경우는 니시브라고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허리 아래로 오는 공을 받는 그 배구의 가장 기본 되는 기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언더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디그 같은 경우도 이제 멋있게 막 이렇게 선수들처럼 넘어져가지고 슬라이딩 해가지고 막 굴러가지고 받는 것만 디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서브가 아닌 상대편 공격을 받아내는 모든 수비 동작을 디그라고 하거든요.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네. 디그 더하기 리시브가 모든 수비 동작이겠네요. 그렇죠. 예. 디그 더하기 리시브가 모든 수비 동작이고 예. 수비 동작 중에서 특정한 자세를 뜻하는 게 언더라고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리시브 더하기 디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본격적으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영상들을 조금 참고해서 선생님 한번 뭐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먼저 제일 이제 배구의 기본 동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언더부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배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감독님 나온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겹치면 안 돼요. 나간지 급하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11자가 되게 영상 나가고 만들어 있나요? 놓고 예, 영상 손목이 움직이고 뒤로 있습니다. 제껴져야 돼요.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엄지를 밑으로 내린다 네. 생각. 이제 언더, 이제 말씀드리려면 좀 제가 나가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쪽 자세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언더라는, 그러니까 수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네네. 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영상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배구의 가장 기본 되는 기술이죠. 이렇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하시게, 이제 이렇게 잡고, 중요한 거는 팔을 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팁이 있다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팔이 펴집니다. 이게 이제 언더의 가장 기본이 되고, 주로 이제 손에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손이 아닌, 살이 많은 부분, 팔에 공을 맞춰야 됩니다. 예. 이렇게, 손목에 맞추는 거 아닌가요? 예, 손목에 맞추면은 부정확하게 공이 다른 데 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손에 맞추는 거 아니냐고 소비자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에 많은 부분을 여기에 맞춘다는,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공이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오히려 손목에 맞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예, 손목에 여기 맞추려고 하면은 빗맞거나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여기 살 많은 부분을 맞추려고 해야지, 그래도 여기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윗팔의 두 개 사이의 공간에 공이 떨어진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최대한 팔을 붙이게끔 이렇게 그래서 많이 팔 연습해야 두 개 돼요. 사이의 공간에 윗팔 두 개 사이의 직선의 공간에 공이 그렇죠. 떨어지도록 예. 위치시키는 거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공에 정확하게 맞게끔 하는 게 핵심이고, 저 이제 발 동작이 중요한데, 이제 주로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팔을, 감독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팔을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주로 이제 서브를 받을 때 언더를 많이 받는데, 서브 같은 경우는 멀리서 나가는 공이기 때문에 팔을 많이 움직여 버리면은 공이 네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동작은 거의 45도에서 고정시켜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공의 세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요까지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동호회분들은 처음에는 팔을 배구까지 붙였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이 위로 뜨기도 하고 네트를 넘기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팔 움직임은 최대한 작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 동작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할 때 공을 친다고 무릎을 다 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이 위로 튀거나 팽팽 튀어버립니다. 팽팽볼처럼. 그래서 우리 달리기 할 때, 스타트 할 때, 준비 땅 하면은 약간 앞으로 밀잖아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듯이 약간 앞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배구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 다 뒤에서 앞으로 가는 동작이 많은데요. 이렇게 무릎을 다 펴지 말고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버쩍 서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의 진행 방향의 반대가 되도록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공의 진행 방향. 자세 잘 봤습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게 언더 자세를 통해서 공을 그러니까 그 언더 자세를 통해서 수비를 하기 전에 그 팔을 모으지 않을 때는 거의 기마 자세로 잔발로 이동하는 게 맞죠?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배구를 할 때 언더 자세가 잘 나오려면은 기마 자세로 잔발로 이동하는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체중 이동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공을 치려고 하면은 팔을 많이 쓰거나 무릎을 많이 쓸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서 내가 안 되는 동작이 있고요. 그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랑 내가 안 되는 거라 동작이랑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전 준비 자세나 준비 동작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의 기본 자세가 거의 같지 않나요? 거의 준비한 자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보겠지만 배구 선수, 테니스 선수들이 라켓을 들고 공이 넘어오기 전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배구 선수가 상대방 서브를 바라보는 자세, 배드민턴 선수가 상대방 서브를 바라보는 자세, 거의 다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민첩성을 요구하는 발로 하는 빠른 체중 이동이 되기 위한 기마 자세가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마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능력이 있으시려면은 그거 자체가 코어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코어가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숨을 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쥐고 허벅지를 약간 굽힌 그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이 있으셔야지 이걸 잘 받아낼 수가 있고, 저는 배구나 그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가 허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을 이 운동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마 자세를 유지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도 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네. 예.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모든 동작, 준비할 때 그런 기마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뻣뻣하게 서 있거나,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넉넉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다 놓치거든요. 그 준비 자세, 기마 자세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거 해본 적이 없으면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많이 네. 버거워하실 거예요. 조금만 그게 네. 큰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제가 재활 허리 치료하면서 재활을 해보면은 그 기마 자세 몇 분 유지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구는 뱃살, 나스ing 위달님이시는 배구는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생활체육, 솔직히 말씀 생활체육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되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피트니스 업계에 오래 일하다 보니까 역시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예. 식단도 열심히 하시고 하셔야지 뱃살을 뺄 수 있습니다. 네. 뱃살 빼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 네. 걸로 배구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언더 장면에서 더 설명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버토스가 어떤 예, 기술이죠? 이게 이제 어깨에 이로 오는 공을 받거나 보내야 할 때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이제 오버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배우기로는 이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마중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토스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토스를 해버리면은 엄지손가락 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고 그래서 약간 이제 엄지랑 검지가 니은자가 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니은자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살짝만 띄워서 손바닥에 마주보고 이 안에 공이 들어와야지 컨트롤이 되고서 공을 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배구 트렌드가 스피드 배구거든요. 빨리빨리 이제 태양축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이렇게 느리게 하는 배구가 아니라 빨리 하는 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토스를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언더랑 마찬가지로 토스도 무릎을 이용해야 되죠.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무릎 앞으로 가서 같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마 위에서 하는 거는 아마 동호회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마 위에서. 근데 주로 동호회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얼굴에서 이렇게 토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얼굴이 아니라 이마 위에서. 근데 이마 위에서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수리 위에서
더위에서 들어서 하면 이 고개만 들이면 이마에가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이쯤에 타점을 잡아야지 제대로 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주로 이렇게 토스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팔이 벌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토스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팔을 정확하게 쭉 폈을 때 그 삼각형 토스를 삼각형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예, 예. 예, 체육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그 삼각형이 그대로 끝까지 밀었을 때도 유지되게끔 하시는 게 또 중요한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토스 자체가 토스라는 게 결국은 스파이크를 하기 전 단계에 네, 주로 맞습니다. 예. 하게 되겠죠. 뭐 예. 서브가 뭐 그러니까 저쪽에 상대방에서 공을 실수로 넘겼을 때,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아닌 형태로 넘겼을 때 바로 오버 토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훨씬 더 대부분의 용도는 네. 주된 용도는 세터가 맞습니다. 그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공을 올려줘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정확하게 머리 위 방향으로 네. 토스를 해주는 게 치는 사람 입장에서 맞습니다. 타점을 잡기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서 밀면 공이 수평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머리 위에서 눌러야지 아래서 위 방향으로 공을 발사할 수가 있으니까 머리 앞쪽에서는 위로 공을 발사하는 게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하기로 오버 토스는 머리 위로 공을 쏴야 되기 때문에 네. 토스하는 위치도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토스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근데 뭐 서브가 잘못 날라오거나,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서 공을 그냥 로빙으로 넘긴 경우에는 꼭 이 오버 토스에 정석적으로 말씀하신 꼭 머리 위에서가 아니라 세터한테 공을 좀 얼굴 앞쪽에서 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세터 네. 입장에서 공을 띄울 때의 자세에 대해서 네. 주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원장님 말씀처럼 세터들이 많이 하는 공을 올려주고 공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터들이 많이 하고요. 예, 주로 이제 물론 수비수도 이제 토스로 올려줘야 될 상황도 있지만 주로 세터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자세죠. 예. 예. 그러면은 보통 근데 그 생활체육인들 여기서 꼭 강하게 스파이크만 날라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보통 어중간한 바로 그냥 토스로 받기도 하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토스로 받기도 합니다. 토스로 받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거의 한 7, 80%는 이제 언더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토스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물론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처음에 리시브 한 공이 세트할 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공격을 이제 세터가 아닌 선수가 연결하는 걸 2단 연결이라고 하는데 예. 그럴 경우도 2단 연결로 토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가 오버토스라는 기술을 다 알고 있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보통 그래도 언더가 더 어렵죠, 선생님? 토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토스가 토스도 더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토스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또 곤란히도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 오히려-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언더보다 네. 토스가 더 어렵다. 저 동호회 분들을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토스를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 예. 원하는 대로 공이 잘 안 가니까. 아, 예.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토스를 정확히 하려면 체중 이동이 잘 된, 그러니까 체중의 높이가 조절이 잘 된 상태가 돼야지 그 손만 토스를 정확하게 쏠 수 그렇죠.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공을 맞기 전에 체중 이동이 맞아요. 그 체중 높낮이 같은 게 조절이 자연스럽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동호인분들이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토스 같은 게 이제 공 밑에 찾아 들어가서 예. 해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 밑에 찾아 들어가려면은 내 몸의 중심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이제 호라든지 그런 예. 기초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예. 예.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스를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발로 공 밑에 찾아 들어간다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네. 빠른 발로 공 밑에 찾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가장 안정적인 점에서 토스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거 찾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힘들죠. 그게 언더 같은 경우는 좀 덜 찾아 들어가져도 이렇게 몸을 좀 돌려서 공을 때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토스는 좀 덜 찾아 들어가면 이 머리 네. 위에 스위트 스팟에 공이 맞습니다. 내 손이 네.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네. 토스가 제대로 되지기가 어렵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예. 그럼 일단 오버토스가 더 어려운 걸로 언더보다는 예, 아마추어 기준으로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잘하려면 발이 빨라야 된다. 네, 네. 발이 빨라야 되고 공 밑으로 찾아 들어가서 네. 토스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찾아 들어가 네. 공이 그냥 날라오는 건데 그걸 찾아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신 공 밑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 보고 아주 그 동호인이면은 배우실 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네. 표현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토스에서 더 설명하실 거 아니,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너무 이제 배구의 꽃이 스파이크인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동호회 분들이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공격수가 주로 하는 기술인데 생활체육에서는 특히 또 리베로가 없기 때문에 리베로가 뭐냐면 이제 프로 배구에서는 수비 전담 선수를 리베로가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수비만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예, 공격하면 반칙입니다. 예. 그런데 생활체육에서는 리베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그런 기술 중에 하나죠. 예, 이건 영상을 조금 괜찮겠네요. 예. 옆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손등은 바깥을 향하고 이 말씀하시는데, 손등이 내 허벅지 아이고, 예, 이제 스파이크 기술을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스윙 동작만 스텝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스윙 동작만 좀 알려드리면은 전부 또 나갈까? 일어서 다 보여드리면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 영상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동호회 분들만 이것만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마지막 스텝 동작을 하고 팔 뒤로 치는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등을 자기 허벅지를 스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손 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손은 이제 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거 배드민턴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높이 타점을 잡고 바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팔 쏘듯이 우리 배드민턴 하듯이 배드민턴 하이클리 하듯이 이렇게 쭉 벌려주고 그리고 손이 머리 근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머리랑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뒤에 있는 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어깨를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머리 근방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스윙 동작이 중요한 여기서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서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구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때리다 보면은 타점도 못 잡고 공이 아웃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최대한 높은 타점에서 때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팔을 쭉 펴야 되죠. 펴서 손이 뒤로 넘어가서 쭉 손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거의 뭐 하이클리어 하듯이 배드민턴 하이클리어 하듯이 이렇게 큰 스윙이 돼야지 높이 타점을 잡을 수 있고 높이 있는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네. 설명 드린 거 보면은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스파이크라는 건 공을 빨리 그러니까 빠른 스윙 스피드로 공을 때리기 위한 동작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동호인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공을 세게 때려야 된다는 게 내 팔에 강한 힘으로 공을 때려야 된다는 느낌을 저는 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 스윙 동작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은 그게 강한 힘으로 뭘 밀 때 쓰는 거라기보다는 손을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기 위한 손목의 회전 속도가 가장 크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펀치를 때릴 때 우리가 저렇게 안 때리잖아요. 꼭 타점 때문이 아니라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려면은 어깨보다 팔꿈치가 위에 있어야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고요. 네. 그리고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손이 머리 뒤에 있어야 스윙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배구는 제가 제 느낌으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난 제 느낌은 그냥
빠른 팔의 스윙으로 공을 정확하게 맞추면 스파이크가 완성이 되지 않나. 힘을 써서 세게 때린다가 아니라 내 팔을 빠르게 스윙해서 공을 맞춘다 정도가 맞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정확하게 원장님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구 잘 모르시는데 불구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배구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절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구 선수들 보면 우락부락하게 막 이렇게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진짜 원장님 말씀처럼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순간적으로 어떻게 스윙을 빨리 하느냐, 빨리 때리느냐, 높이 있는 공을 빨리 때리느냐는 거든요. 그래서 절대 힘이 아닌 스피드 있게 빨리 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동호회 분들도 그 스피드, 힘보다는 빨리 때려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피드가 공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실제적으로 볼 때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 회전이 빨리 안 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힘이 빠져 있어야지 빠른 회전이 되고, 그러니까 회전이 빨리 하면 야구, 뭐, 배드민턴 모든 종목이 다 빠른 회전이 되려면 코어가 안 움직여야 되고, 관절 간의 상호관계가, 몸통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감정이 적게 움직이고, 조금씩 더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제일 빨라져야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더 흔들려 버리면 오히려 위쪽의 스피드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통에 가까운 관절부터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 관절은 조금 더 움직이고 그 다음 관절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반응이 있어야지 빠른 스피드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힘으로 때리려고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힘으로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도 무너지고 불균형도 생길 가능성이 크시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어려운데 저거를 그러니까 점프하는 와중에 저거를 저렇게 그 팔을 어깨 위로 올려서 스윙을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스윙을 빠르게 하는데 저기 힘 빼는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 이 어깨에 힘 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공격 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원장님 말씀처럼 힘 좀 빼라. 어깨에 힘 좀 빼고 해라.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힘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정확한 자세로 스피드 있게 때리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죠. 힘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셔서 팔을 들어서 머리 뒤에 가 있을 때 손에 힘이 다 빠져 있어야 되는데, 좀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힘이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최고 스피드로 때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힘 빼는 걸 되게 어색해 하실 가능성이 저는 되게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소주님이 저는 배구 선수 아닙니다. 배구 선수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거 아까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점프랑 리듬을 어떻게 같이 맞춰야 되는지 팔스윙과 점프의 리듬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스텝도 제가 또 설명드려야 돼요. 스텝을 일부 뺐거든요, 제가. 스텝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2스텝, 3스텝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마지막 스텝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스텝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스텝이 주로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ON이라고 가르칩니다. ON.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점프이거든요. 마지막 스텝이 ON 두 발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ON 점프를 하라고 하면 한 발로 뛰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많은데, ON, 투 스텝으로 가해드리면, 왼발 뒤로 빼고, 왼발 하나, ON 점프입니다. 점프가 할 때, 점프가 왼발이 마지막 발이 오른발보다 더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앞에 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왼발이 오른발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윙 자체가 뗄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작아버려요.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서 두 발로 같이 뛰어야 돼요. 경쾌하게. 마지막 발을 크게 해서, 왼 점프하고, 동시에 팔을 들면서 바로 올라가야 돼요. 모아야지, 바로 올라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스텝만 보여드리면, 이때 오 할 때 뒤로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왼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때리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오왼 쭉 팔 뒤로 치는 동작하고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스윙 동작까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스파이크의 점프는 점프를 높이기 하기 위해서 팔을 치는 동작과 매우 비슷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높이를 점프를 서전트 점프를 높이 하려고 하면은 네. 우리가 팔을 들면서 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딱 그 느낌으로 팔을 들어서 예. 공을 때리고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뭐 높이 뛰어봐 우리가 높이 뛰려고 하면은 서전트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 팔을 위로 맞아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딱 정확히 그 느낌으로 맞습니다. 팔을 드는 거, 그 느낌과 그 리듬으로 팔을 드는 거고 그 상태에서 상체 밸런스가 안 깨져서 네. 손이 머리 위에 올 정도까지만 안정되게 점프를 하면은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빼고 빠르게 회전하는 이제 복근을 쓰고 코어를 쓰면서 끌어당기는 네. 그냥 코어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네. 팔을 스윙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동작으로 네. 변환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리듬상으로는 점프와 팔의 스윙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리듬상으로는. 네, 점프하면서 손을 치고 발가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이게 안정되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 상태가 잡히고 네. 잡힌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네. 네. 스파이크 하면 되게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을 빵 때리면은. 그렇죠. 네, 제대로 잘 맞으면 예. 정말 짜릿하죠. 네. 네. 근데 그 공 잘못 때려 손 다치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손가락이 삐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고요. 예, 잘못 맞아가지고 스윙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를 뻗지 못하고 이렇게 맞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 맞으면은 이제 손가락이 삐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그 서브는 보통 동호인들 레벨에서는 서브를 어떻게 넣나요? 아, 제가 서브 같은 경우는 서브 종류에도 뭐 언더핸드, 뭐 사이드핸드, 오버핸드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초보자분들이 배우시는 건 언더핸드인데요.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하는 아까 언더 하듯이 네, 허리 밑에서 하는 언더핸드를 배우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회를 뭐 생활체육 대회를 나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언더핸드 서브 잘 안 하세요. 예. 요즘 추세가 거의 서브 같은 경우는 강점을 가지고 서브부터 상대팀 흔들어 놓기 때문에 주로 오버핸드 서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오버핸드 서브 중에서 이제 플러트 서브라고 해서 일명 무회전 서브라고 하죠. 그 예, 서브를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서브를 좀 많이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배운 거는 언더핸드지만 나중에 대회에 나갈 대회용으로는 언더핸드는 잘 안 한다.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그럼 축구의 무회전 킥이랑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불규칙하게 좀 예. 움직임이 있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도록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배구를 할 때 회전이 좀 적게 치려면은 공을 어떻게 컨택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 그게 어떻게 하냐면, 예. 아까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이 공에 맞는 부위를 최대한 작게 하면, 이제 무회전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 주로 이제, 선수들도 이제, 손바닥 전체로 공을 안 맞추거든요. 예, 근데 예. 여기 살 많은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좀 많이 맞춰요. 아. 그래서 요렇게, 제가 또 배우는 그 감독님한테 배우기로는 요렇게 때리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아. 계란 지듯이. 요렇게 예, 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란 지듯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는 부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작게 맞으면은 이제 공이 이제 흔들리면서 그리고 무회전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팁이라고 한 팁인데 예. 이렇게 이 부분에 맞출 수 있도록. 예. 다른 선수는 이 야구의 너클볼도 무회전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잡았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무회전을 그쵸, 만드는데 예, 예. 배구의 무회전은 오히려 가장 적게 맞춰서 무회전을 네. 만든 점에서 네. 똑같은 무회전을 추구하는데 네. 공의 성격이나 스포츠의 성격 따라서 매우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무회전으로 플로트 서브 무회전 그 너클볼 같이 네. 그렇게 서브를 넣는군요. 네. 서브가 배구에서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렇죠. 예. 이제 일단 초보자분들은 서브부터 못해서 게임이 안 되는 경우 많죠. 일단 서브부터 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서브를 잘하는 편이 우리 편에 에이스면은 그렇죠. 예. 좀 유리하죠. 많이 예. 유리한가요? 네, 유리하죠. 예. 서브 S라고 해요. 서브를 성공하는 걸 서브 S라고 하는데 서브 S가 또 많이 나올수록 또 경기에서 이길 또 가능성이 많죠. 이게 그 동호인들 사이 편차가 큰가요, 선생님? 스파이크는 편차가 진짜 클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서브 같은 경우도 서브도 유독 잘하는 여자 팀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서브가
잘하는 팀이 주로 이제 승리할 경우가 많죠. 가능성이 높죠. 목적타를 네, 잘 네. 날리고 상대편의 그리고 또 약점을 보다 까다로운 서브를 할수록 이제 상대 팀의 리시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서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배구를 하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이나 어떤 워밍업을 주로 권하세요? 아, 네, 저희 영상을 잠깐 보면은 배구하기 전 배구하기 전에 제가 하는 손목과 발목, 뭐 손목 발목도 돌리고 이런 또 팔과 뭐 이두근 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삼각근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배구 수비 하는데 동작에서 많이 쓰이는 이렇게 하는데 주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는 물론 뭐 관절 스트레칭인데 골반 주위 스트레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죠. 이제 코어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또 수비 동작이나 공격 동작에서 주로 골반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관절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배구하기 전 몸풀기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칭, 뭐 이상근 스트레칭이라든지 고관절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허리랑 하고 있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의사로서 조언 네. 드리면은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실 때부터 아랫배에 힘을 주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이런 스트레칭 할 때 코어에 힘을 주고 이런 동작을 하는 것들이 결국 실제로에서 부상을 방지하려면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부상 확률이 확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수술하는 환자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힘을 받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덜 다칩니다. 그 몸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배에 힘을 빼고 있으면 많이 다칩니다. 근데 이게 꼭 허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배에 힘이 잘 들어갔으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목을 헛디딜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몸 자체의 균형 감각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구 동호인분들 스트레칭 하실 때 언제나 아랫배 스트레칭 할 때부터 아랫배에 힘을 주고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동호인 여러분들 배구 코트에서도 준비 자세부터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마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게임을 진행해야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부상이 줄어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오래 운동하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다음은 스트레칭 다음은 네. 민초성 트레이닝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요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동호인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기도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구보다는 제가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 체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 하면은 배구 하면은 볼에 대해서 재빠르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을 빠르게 되는데 그래서 배구는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킥레더를 통해서 발을 빨리 움직이는 그런 트레이닝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아주 좋아 보여요. 저도 요거 할 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랫배에 힘을 주고 코어가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셔야지 이 트레이닝의 본래적인 의미가 더 잘 살 겁니다.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호흡이 가빠지는 상태에서도 아랫배가 흔들리지 않고 코어를 잘 유지해야지 발도 빨리 움직이고요. 보통 이런 동작 빨리 하시는 분들 보면 상체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상체, 배 위쪽부터 상체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분이 빨리 움직이지 상체가 구부정하거나 상체가 흔들리는 분은 빨리 못 움직입니다. 상체를 기마 자세 기반으로 곧게 세우시고 아랫배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발만 움직이려고 하셔야지 그게 빨리 움직여지고 그게 민첩성 트레이닝의 목표세요. 그래서 민첩성 트레이닝이지만 저게 코어 트레이닝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민첩성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여러분이 트레이닝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네, 감사합니다. 고려하셨으면 도움이 네, 더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코어 트레이닝. 배구는 이제 공격이나 수비, 특히 블로킹 할 때라든지 거의 모든 동작에서 움직임에서 몸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실제로 저희가 코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영상에 담아왔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코어 트레이닝 동작입니다.
빠지지 않게 재밌게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좋은 운동 같아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네, 그리고 뭐 점프 트레이닝을 뭐 이제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건데 역시 블로킹이나 점프할 때 만약 그 배구가 정말 생활체육분들도 굉장히 원하세요. 나는 뭐 점프를 높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만든 건데 점프력에 좋은 그런 기초 체력 운동들을 타바타 운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외에서 저희가 촬영한 거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스트레칭, 스쿼트도 하고. 점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종아리 운동도 하고요. 네. 이렇게 플랭크 운동도 하고 이거를 이제 부분 타바타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줄넘기 놓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 아유, 되게 체계적으로 운동을 잘 하는 거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점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했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호흡 조절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착지하는 중에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점프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송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배구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구에 관심 있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구라는 스포츠가 어렵게만 뭐 여기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니아층이 있는 것처럼 배구 같은 경우는 재미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도 키우고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또 배우고 하시면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배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유튜브 채널도 저희 CMS 배구단 유튜브 채널도 많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